자, 상속설계 한번 해볼게요. 상속설계 전체적으로 이 단일사례 앞쪽에서 나와 있는 문제는 15문항, 15문항이고요. 물론 15문항이긴 하지만 이 15문항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끄집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차시에 해봤던 것처럼, 다른 과목에서 해봤던 것처럼 그 어떤 형태의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물론 이제 복합이나 종합사례 다른 교수님이 다 해주시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단일 사례를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뒤를 쳐다보는 것도 연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또 건드릴 거는 또 한번 건드려보고,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126페이지죠. 1번 문항. 제주도 여행 중 최필근 씨는 6년 전 5월 10일. 자, 몇 년 전? 지금으로부터 6년 전 5월 10일 날 연락이 두절되었다. 딱 이렇게 나오면 부재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실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종. 배우자인 정세로는 5년이 넘어도 최필근 씨가 돌아오지 않자 실종 선고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그러니까 6년이 지난 올해 5월 30날 실종 선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 실종 선고를 이때 했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경우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따져봐라. 실종 선고에 의해 최필근이 올해 5월 30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서 민법상 상속이 개시된다. 그러면 실종 선고에 의해서 사망으로 간주하고, 자, 사망으로 추정하고가 아니에요. 사망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상속 개시가 된다. 어때요? 일단 틀렸어. 그치? 일단 틀렸어. 왜 틀렸을까? 그게 중요하지. 왜 틀렸을까? 예, 보통 실종 같은 경우에는요, 생사가 불명인 때서부터 몇 년, 5년, 실종기간 만료일, 이때를 사망 시점으로 보지. 그쵸? 이렇게 보는 거를 뭘로 보는 거? 이건 세법상의 기준이고, 그쵸? 이건 세법상의 기준이고, 민법상의 기준은 이렇게 보잖아.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작년, 올해가 이제 작년, 그쵸? 예, 작년도, 5년째인 작년도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이후 연락이 두절됐으니까, 그때 5월 10일 24시가 실종기간 만료일. 그렇게 되면 이때가 상속 개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다. 예. 1번은 틀린 거. 최필근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계약에 의하여 보험 수익자 정세론이 보험금을 받아서 선의로, 자, 악의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민법에서의 선의 악의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선의와 악의. 민법에서의 선의와 악의는, 선의는 좋은 사람, 악의는 나쁜 사람?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민법에서의 선의와 악의는 뭐예요? 선의는 알고가 아닌 모르고. 그렇죠? 모르고. 알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악의는 뭐예요? 알고. 나쁜 게 아니고 알면서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모르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의 선이라는 얘기는 착한 마음을 갖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 실종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종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보면 돼요. 실종이 됐다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뭐 행위 능력이나 이런 걸 못하는 건 아니야.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A라는 사람이 사실은 잠적했어. 사실은 잠적했는데 여기 소식이 없으니까 실종 선고하고 했어. 근데 사실은 뭐 저쪽 부산이나 제주도 쪽에서 저기 뭐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럼 다 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쵸? 다만 어디선 실종인 거야? 여기서의 관점에서 실종인 거지 저기선 멀쩡히 살아있는 거다. 지금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실종에서 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악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저 사람을 봤어. 근데 모른 척 한 거야. 그리고 실종됐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지. 이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살아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때 그러니까 요 기준이 맞지 않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는 거. 그쵸? 예,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 이걸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말 모르는 건 선인 거고. 그렇죠?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망했는지. 그래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실종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자 간주를 했잖아요. 실종은 간주했잖아요. 그렇죠? 간주했다라고 하게 되면 간주를 하게 되면 실종 선고가 이미 나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판결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럼 바로 원복되나? 안 되지. 바로 원복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원복이 돼? 소를 거쳐서 원복을 시켜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실종 선고 취소와 관련된 소를 거쳐서 원복을 했어. 그렇죠? 취소가 되더라도 보험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선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가 그 돈 갖고 채무 변제했다라는 얘기는 원래는 그 돈 갖고 채무 변제 안 했으면 내 돈 갖고라도 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현존 이익이 남아있다라는 거지. 이건 현존 이익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 이익이 있어서 이거는 채무 변제된 금액은 갚아줘야 돼. 예. 내가 만약에 이 사람 돈에서 5천만 원 빼서 갚았잖아요. 그럼 이 5천만 원은 돌려줘야 되는 거야. 이건 현존 이익이기 때문에. 내가 채무 상환 안 했으면 내가 아직도 빚쟁이일 거잖아. 아니면 내 돈으로 상환했으면 내 돈이 그만큼 축이 나 있을 텐데 근데 이 사람 돈으로 갚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익이 있는 거잖아. 그대로.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현존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고. 3번. 사실 최필근은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한 후 내연녀와 동거에서 살고 있음이 밝혀져서 실종 선고 취소가 있으면 취소 사유가 있으면 실종 신고 취소가 없이도 실종 선고로 게시된 상속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아니죠. 간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취소 만약에 사망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단순 추정이면은 반론을 제기하면 추정이 깨져요. 근데 간주라는 건 아주 강한 거거든. 그래서 소를 제기해서 이걸 깨지 않는 한 살아서 돌아와도 일단은 그 법률상으로는 아직은 죽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 실종 선고 후 선의의 정세론이 최필근의 통장에서 1억 원을 인출해서 7천만 원을 주식 투자했다가 전에 손실 입었고 3천만 원은 승용차 구입한 경우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게 되면 최필근은 7천만 원과 승용차를 반환해야 된다. 7천만 원은요. 날라간 돈이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현존 이익이 아니야. 날라갔으니까. 그리고 자동차만 반환하면 돼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서 만약에 손실 입었다면 현존 이익이 없다. 날라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승용차는 현존 이익이지 지금. 이건 반환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종 선고와 관련된 현존 이익이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되게 복잡해 사실은. 우리 교재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되게 복잡해요 사실 이거 따지는 게. 그 다음에 실종 선고 후 선의의 그러니까 1에서 4번까지 다 틀렸으니까 이건 맞는 거겠지 뭐. 실종 선고 후 선의의 정세론이 최필근의 명의 통장에서 1억 원을 인출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1억 5천만 원으로 증식한 경우에 선의죠. 선의 악의가 아니고 선의이기 때문에 증식한 경우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1억 원만 반환하면 되죠. 1억 5천이 됐든 그게 3억이 됐든 어쨌든 원본만 반환하면 돼요. 원본. 그러니까
선의의 경우엔 현존이익. 이 현존이익이라는 부분도 좀 몇 가지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현존이익으로 봐서 반환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 교재에서 얘기한 건 딱 여기까지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현존이익이 있으면 반환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거 원본 반환하면 되는 거고요. 악이다라고 하게 되면 원본에다가 플러스 이자 플러스 필요하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악이면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답은 5번.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항. 김중식 씨는 자 김중식이 있고요. 김중식 씨는 부친 김세돈 부친이 계신데 김세돌 씨가 있고요. 그 다음 외아들 김광철이 있죠. 아들이에요. 며느리 이순정 며느리 이순정이 있어요. 정을 두고 있다. 김중식과 김중식하고 김광철이 승용차를 타고 나들이를 떠났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럼 사망했겠네, 그렇죠? 사망했다. 한 자동차 안에서 사망하게 되면 같이 사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 동시 사망 추정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데 그거는 목격자가 없을 때 얘기고 기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두 분이 다 그 사망하셨지만 결과치만 봤을 때 얘기고 사실은 자동차 사고가 나게 돼도 기본적으로 보면요 김중식이 먼저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막 가서 사람들이 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분은 바로 돌아가셨고 그냥 사고 나자마자 돌아가신 거고 이분은 막 호흡을 하고 계셔서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는데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분보다 조금이라도 나중에 돌아가신 거지. 그 차이에 따라서 상속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증인을 했어. 저분보다는요 이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또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앰뷸런스 타고 실려오는데 두 분이 오시는데 와서 한 분은 중환자실로 가고 한 분은 영안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중환자실에서 계시다가 수술 중 사망하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그렇죠? 아니면 두 분 다 동시에 영안실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중식 씨가 먼저 사망했는지 김광철 씨가 먼저 사망했는지 아니면 선우가 알 수 없는지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지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자라는 거죠. 시험에서는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죠. 김중식과 김광철은 사망 당시에 각각 50억이 있대요, 재산이. 이 사람도 재산이 50억이 있고 이 사람도 재산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까? 그렇죠? 다음에 각 상황별로 상속인과 상속 지분으로 오른 것. 김중식이 먼저 사망했다. 그렇죠. 김중식이 먼저 사망했다. 김광철이 선사망했다. 모르겠다. 뭐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겠죠. 모르면 이제 동사망,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동시 사망으로 추정이 되는 거지.
자, 김중식이 먼저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한번 보죠. 상속 순위를 먼저 적어보면 상속 순위 1순위 직계 비속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사촌 이내 관계 혈족. 그리고 이 순위가 있을 때 이 순위와 동순위로 가는 게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는 1.5. 그죠? 5할 할증이죠? 예. 5할 증분해서 받아간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포맷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따져보죠. 김중식이가 사망했어요. 사망. 그럼 김중식이가 사망했을 때 보면 아직 김만철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어떻게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겠지. 그러면 김중식의 상속재산이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의 전체 상속재산은 전체 갖고 있는 아주 찰나지간이더라도 이 사람은 재산이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중식이 사망했으니까 그러면 김광철이 사망하게 되면 김광철의 배우자는 누구와 누구? 김세돌과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죠. 그래서 김세돌과 그 다음에 이순정 이렇게 되겠지. 상속 지분은 1.5 대 1. 그죠? 그럼 계산해 보면 100 곱하기 1 나누기 2.5 하게 되면 여기는 40억 갖고 갈 거고 김세돌은 40억. 그럼 여기는 60억이겠죠. 그럼 40억과 60억 딱 찍으려고 그랬더니 왜 4번, 5번 두 개네 답이? 오, 그렇죠. 4번, 5번 두 개가 답이야.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또 풀어야 돼. 그렇죠? 한번 보죠. 두 번째. 김광철이 먼저 사망했어요. 김광철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자, 아들이 사망했을 때 아들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 어떻게 흘러 들어가요? 직계 존속과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흘러 들어가지. 우선 첫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 들어가니까 여기에 40억의 돈이 여기에 40억의 돈이 들어가고 여기에 60억의 돈이 이렇게 먼저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선 찰나지간이지만 90억의 재산이 있게 되는 거지. 근데 그리고 김중식이가 사망했죠. 김중식이 사망했을 때 김중식이가 사망했을 때 직계 비속이 선사망했잖아. 이때는 이거 따져줘야 돼. 직계 비속이 선사망했잖아. 그쵸? 존속이 선사망한 건 안 따지지만 직계 비속이 선사망했어. 우리가 대습 요건을 따져보면 대습 상속 요건. 대습을 받을 수 있는 대습 상속 요건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상속인 이달자가 선사망하거나 또는 상속 결격이 발생하거나 또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엔 이때는 대습 상속이 일어나잖아. 그치? 누구한테? 비속이나 배우자에게. 근데 이 문제에서 보면 이 사람은 비속은 없어요. 그쵸? 김광철이 비속은 없고 배우자는 있지. 그쵸? 그러니까 이 90억이 어디로 넘어가? 김중식 씨가 자녀가 선사망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대습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40억이 아니지.
엉뚱한 소리인데 50억이었으니까 20억과 30억이었겠구나. 네,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문제 풀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막 그 색깔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풀다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죠? 네, 70억. 요 백자에 찍혀서 그래 내가. 어쨌든 요렇게 얼마가 넘어가? 70억.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갖고 있을 건 100억. 그럼 여기에서는 김세돌 씨는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이순정 씨가 100억을 다 갖고 가야 돼요. 나번은 또 똑같네. 그렇죠? 그러면 다번을 풀어야 되겠지. 물론 시험에서는 다를 먼저 풀어야 되겠지. 그렇죠? 시험에서는 다를 먼저 풀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게 4번하고 5번하고가 다 똑같은데 요것만 다르니까. 그쵸? 그러니까 다번을 먼저 풀었어야 되겠지.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동치사망 추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럼 만약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근데 몰라. 누가 사망했는지. 그러니까 동치사망 추정을 받을 때는 그러면은 대습의 요건이 되는데 이때 대습의 요건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요. 동치사망 추정을 받았죠. 그러면 이들 서로 간에는 상속이 안 일어나는 걸로 봐요. 이들 서로 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본다. 동시에 사망했을 때. 그럼 서로 간의 상속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중식 씨에서 50억은 동시사망 추정으로 해서 대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요. 50억.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순정 씨가 50억을 받지. 왜? 동시사망 추정이니까 대습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리고 김강철 씨는 이렇게는 상속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존속과 배우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망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와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여기가 20억이 가고 여기가 30억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김세돌 씨가 20억을 갖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30억을 갖고 오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선 80억을 갖고 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이렇게. 재밌죠? 그죠? 살짝 복잡하기는 한데 재밌잖아. 이 문제 하나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잖아요. 대습상속에 대한 이야기, 상속 지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숨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하나를 잘 풀면 꽤 괜찮은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확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동치 사망이 일어나게 되면 뭐는 안 한다? 서로 간의 상속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간은 서로 없는 것으로 보니까, 그렇죠? 요렇게는 대습으로 넘어가고 여기가 없는 것으로 보니까 아예 존속은 또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할아버지와 며느리. 그렇죠? 그게 핵심 포인트. 3번 문화. 정재국 씨와 배우자 홍지영 씨는 재혼한 사이다. 그럼 정재국 씨가 있고 홍지영
지영 씨. 이 관계가 요즘에는 뭐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이혼, 재혼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이혼했다, 재혼했다로 약간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갔지만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에는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잖아. 제가 이제 드라마 얘기를 자주 해서 그러는데, 제가 드라마 얘기를 자주 하는 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현 세태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 드라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있잖아요, 고전.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가 뭘까? 고전도, 고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심오한 철학서나 뭐 이런 거 말고, 고전으로, 명작으로 우리가 꼽히는, 세계문학전집으로 꼽히는 이런 다양한 소설들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거든. 그때 그 사람들의 철학과 그 사람들의 생활과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상 이런 부분들이 그 소설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드라마라는 게 없었잖아. 대신 오페라가 있었고 연극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소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때 시대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때의 철학을 알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배울 게 있는 거고 한 부분들이 이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반 데스비치의 수용소의 하루 같은 경우 그것도 이제 세계문학에 속하는데 러시아 문학에서 꽤 유명한 거죠. 근데 그 수용소의 하루 보면 진짜 하루예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 하루의 생활을 그렇게 소설 한 권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한 권의 소설이 읽게 되면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생활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때 사람들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그대로 묻어나 있거든. 삶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드라마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그게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많이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드라마에서 많이 보면 재혼해서 합쳐서 새로 살고 뭐 이런 부분도 되게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자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충분히.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자주 당하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면 동치사망 추정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가. 문제는 그때그때의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어느 과목이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일정 시점에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만약에 우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거의 나와요. 그게 어느 과목이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전제국 씨에게는 모친 박순영 님이 있고요. 그 다음 자녀 일국 1화 1찬 일국 1화 1찬이 있다. 그리고 정일국은 홍규와 홍민이 있네요. 홍규와 자녀로 홍규와 홍민이 있고요. 1화는 빛나가 있죠. 여기는 미혼이고. 배우자 홍지영 씨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김재민이 있다.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은 김공공이라는 건 알겠지, 그치? 예. 정재국 씨가 63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63억) 재산은 63억.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문제 푸는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뒤 밑에 쪽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사람이 결혼해서 그래서 1국 1화 1찬을 난 건지, 그쵸? 이렇게 난 건지, 아니면 사실은 정제국이 뭐 따로 이렇게 해서 1국과 1화가 있었고 홍지영 씨는 나중에 합쳐져서 1찬을 난 건지, 뭐 이런 부분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한쪽,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은 그 재혼할 때 보면은 자녀들 각각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이 문제 하나만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날 수는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럴 때는 다 이제 문제에서 주겠지. 그럼 그건 그거대로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정제국이 사망하기 전에 1국 1화 1찬이 사망한 경우, 자, 정제국이 먼저 사망하기 전에 1국과 1화와 1찬이 먼저 사망했다면 홍민, 그 다음 빛나가 손자녀로서 본위 상속을 하며, 그래서 본위 상속을 하며 그 다음에 홍지영 씨는 21억, 그리고 홍규, 홍민, 빛나가 14억씩 상속하면서 할증과 같아야 된다. 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습상속이라는 얘기를 지난 문제에도 했는데, 대습상속에는 선사망, 그 다음에 상속결격, 동시사망, 추정이 있었잖아요. 이때 누구와 누가 그 사람의 배우자이거나 쉽게 비속이 대습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게 선사망이죠? 그렇죠? 선사망이니까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는 대습을 하는 거지. 그죠? 대습상속으로 하죠. 대습상속일 때 할증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세대성장 할증과세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거고. 그러면 이제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좀 따져보면 63억이 있었는데 그 상속 지분은 어떻게 흘러 들어갈까요? 1대 1.5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63억 곱하기 7분의 3, 63억 곱하기 7분의 2, 63억 곱하기 7분의 2를 해서 여기는 곱하기 2분의 1씩 각각 같겠죠. 예, 반반씩이니까 여기는 1대1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럼 여기는 18억. 그렇죠? 아, 27억이구나. 18억이네. 그렇죠? 3, 9, 27이니까. 여기가 18억. 여기가 9억. 여기가 9억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고 올라가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27, 18, 9, 9, 그죠? 두 번째, 1번은 그래도 틀린 거고, 두 번째. 배우자 홍지영과 자녀, 배우자 홍지영과
자녀 1국 1화 1차안이 모두 상속 포기. 아, 이번엔 포기네 또. 이 판은 포기래요. 포기. 상속 포기는 대습 상속 사유가 아니므로 홍규, 홍민, 빛나는 상속할 수 없고 모친이 단독 상속한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본위 상속을 하게 되는 거지. 네, 대습 상속 사유가 아니고 여기는 본위 상속을 하게 돼요. 각각에 걸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다. 너무 틀린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지분을 굳이 따지지 않으면 3분의 1씩이니까 21억, 21억, 21억이 되겠지.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정제국이 배우자 홍지영과 동시 사망하고 점점 복잡하게 만드네요. 그쵸? 이렇게가 동시사망. 일국 1화 1찬이 모두 포기한 경우에 그리고 일국 1화 1찬이 모두 포기한 경우 홍규, 홍민, 빛나가 각각 21억씩 본위 상속한다. 맞죠? 직계 비속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답은 3번. 맞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정제국이 배우자와 동시 사망하고 그 다음 1국 1화 1찬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을 포기했다라고 하더라도 본위 상속을 하니까 본위 상속을 할 때는 직계 1순위, 비속, 2순위, 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인의 관계혈족이고 배우자는 동순인데 배우자 없는 상태. 그러면 비속이 있으니까 존속이나 형제자매, 그 다음에 사촌인의 관계혈족은 후순위 상속인이 되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나 한번 볼까요? 배우자 홍지영이 정제국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홍지영을 피대습자로 해서 홍지영의 상속분을 홍지영의 자녀 김재민이 대습해서 상속하며 할증과세되지 않는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위의 사의 경우 그 후 정제국의 직계 존속 이 모친 박수령이 사망했을 경우 그 재산을 각각 정제국과 홍지영을 피대습자로 하여 김재민이 재대습한다? 재대습이라는 거는 안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번만 맞는 거다. 그쵸? 네, 그렇게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습과 관련한 거 한 가지만 좀 정리를 마저 해보고 쫓아시는 뜻을 내죠. 자, 대습. 대습 상속. 요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선사망 상속결격 동치사망 추정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한다. 그죠? 그러니까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왜 틀렸는지 알겠지. 그쵸? 5번은 당연히 틀린 거고. 이 부분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습상속의 요건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맞는 거니까. 그쵸? 자, 요번 차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차시에 4번 문제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